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5월 21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오늘 내일은 휴장입니다. 내일 휴장이고, 그래서 오늘은 지수도 그렇게 볼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수급은 오히려 좀 이렇게 매도가 있었는데도 지수가 좀 버틴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위기설 관련한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불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이 위기설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번, 좀 글로벌 상황에서도 한번 보고,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국내 코스피에 대한 의견을 좀 드렸고, 저번 주에 그 다음에는 그래서 오늘은 국내 코스닥 업 쪽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견을 좀 드려보고요. 전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시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위기설이라는 것이 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뭐 10년 위기설 뭐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위기설이란 것은 보통 어떤 경제 전환기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요. 그것이 뭐 10년이든 뭐든 이런 어떤 규칙은 짧게 보면 뭐 모르겠지만 아주 오랜 시간을 좀 두고 보면 뭐 10년 위기설, 뭐 주글라 사이클, 뭐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근의 걸로 보면 2013년도에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그때 테이퍼링, 그쵸? 시작을 했었고, 2015년도에도 있었고, 그때는 러시아와 브라질의 환율 급락, 그쵸?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때 시장이 조정을 받았던 거는 지나고 나보니 둘 다 어떠한 불확실한 어떤 상황 혹은 뭐 공포, 그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 사실 더 크게 자리 잡았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시장이 꺾일 게 아닌데 뭐 이런 난 생각이었고, 지나고 나보니 그것은 심리 요인이 컸구나 뭐 이런 이런 것이었죠. 그리고서 가장 좀 크게 다가왔던 것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2008년도, 2013년도, 2015년도 이렇게죠. 이것은 심리에 의한 것들이 좀 있었고, 이게 가장 컸었잖아요. 근데 요때는 일단 위기설이라는 것이 나왔었고, 이 두 번에는 그 위기설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보통 이렇게 IT 버블이라든지 미국의 어떤 금융위기, 이때 상황은 뭐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 누구도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했지 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가 않았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위기설이라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올 때였었고,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위기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사실 거의 조정 수준으로 이렇게 금방 회복하는 모습이었고, 얘네는 위기설이 나오지 않았는데 상당한 하락이 있었고, 지금이 2018년도잖아요. 지금 다시 위기설이라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뭐 이러한 것들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의 경험상 보면 위기다라고 이렇게
위기다라고 할 때는 진짜 위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리고 그 누구도 예측 못할 때는 진짜 위기가 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위기라는 것을 먼저 감안해서 준비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지금은 사실 이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많이 나왔었던 때라 오히려 좀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보면 6월 위기설이라는 이야기 있죠. 근데 기억해보면 4월 위기설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4월 위기설? 이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게 보면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런 논리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설의 논리가 국채 금리가 상승하니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근데 최근에 아르헨티나나 뭐라고 할까요? 그 브라질의 해와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해와라 절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거 진짜 위기가 신흥국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주식형 채권형 이런 펀드에서 3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도 빠져나가고 하는 것이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어떤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에는 OECD 관련한 어떤 이야기가 있었죠. OECD에서도 한국 증시가 좀 꺾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맞고 틀리고는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아직은 알 수 없고 뭐라고 할까요? 근데 이거의 그 위기설의 그 근본 원인 진원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 그러니까 연준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금리를 올리고 여태까지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런 논리이죠. 근데 이게 이론적인 것과 실전은 좀 다를 때도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일단은 그 달러 가치가 계속 약세였었던 상황에서는 미국이 금리를 이제 과거에는 인상을 해도 돈이 이동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뭐라 할까요? 더 이상 이제 돈이 신흥국으로 빠져나가는 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아직도 이것에 대한 어떠한 뭐 해답,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일일이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신흥국에서 이제 과거와 같지가 않게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보여요. 준비가 좀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였었냐면 2013년도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그 2013년도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할 때부터 사실 미국 빼고는 유럽이나 뭐 일본이나 이게 다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다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했는데 그때로 부터 그리고 더 이전부터 이제 많은 신흥국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 지난해 말에 그 12개 이머징 국가 에서 국내 총생산 대비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이 167% 정도가 높아졌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신흥국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선진국에서 도와주지 않더라. 라는 것을 이젠 아는 거죠, 다. 그래서 외환 보유액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다는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혹시라도 주가가 하락을 하더라도 과거 가치 정도는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근데 지금 글로벌 시장을 보면 아직도 미국을 뺀 다른 나라들은 보다도 미국만이 제일 강한 게 있어요. 강해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선진 시장의 이런 강세가 오히려 업종으로 보면 IT 쪽이 조금 더 힘을 실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보면 그 뭐라고 하나요? 보통 이랬죠. IT 종목이 다시 한번 지금 바이오 쪽으로 많이 뭉쳐 있었던 것이 다시 IT 쪽으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만약에 본다면 만약에 선진 시장에서 좋아진다라는 것은 IT 쪽의 영향이 가장 클 거라고 좀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좀 여러 악재들이 있었죠. 뭐 테슬라 파산이라든지 페이스북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스닥이 많이 조정이 됐지만 그래도 다른 뭐 다우라든지 S&P 500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근데 이것이 5월 들어서 그 악재의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이런 모습이 좀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약간 애매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많이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나라의 기업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지금 국내 1분기에 지금 실적들을 보면 IT를 제외하면 제대로 된 어떠한 실적이 받쳐지는 곳은 많지 않아요. 현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IT 하기가 사실은 좀 그거 하지만 실적이 나오는 곳이 IT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다시 간다면 IT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좀 높은 것이 아니냐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뭐 우리 시장에서를 이제 다시 좀 들어와가지고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좀 본다면, 저번에 코스피에서도 이야기를 한번 할 때 말씀드렸었죠. 특히 이제 뭐 IT 쪽과 소재 쪽에서 의 어떤 이익률들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업종으로 봤을 때 코스피에서는 IT와 소재 쪽, 그러면은 코스닥에서는 역시 뭐냐라고 봤을 때 코스닥 역시도 IT 뭐 혹은 중국 관련 혹은 미디어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T 이쪽과 어떤 생활 소비 쪽, 그 다음에 이쪽 소매 쪽이겠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서 저번에 코스피는 이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코스피 지수를 이거를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주간 차트로 봤을 때 한 2350포인트 정도를 하단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반중을 해준다면 좀 뭐 부침이 있을 수 있겠지만 2800 정도까지, 2350에서 이 정도의 밴드를 설정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 첫 번째 과제는 2500포인트가 가장 중요하다. 이 2500포인트를 넘어서야지만 실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고가였던 26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그때는 2800까지도 도달할 수 있겠다 정도를 이번 연도로 좀 봤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의미에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은 어떤지. 근데 코스닥이 이익 증가는 코스피보다 훨씬 좋아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이익 증가율이 좋고, 그러니까 그 최근에 뭐라고 할까요? 그 코스닥 ETF에 돈이 많이 들어왔었죠. 5천억이었었는데 3조까지 ETF 시장이 규모가 좀 커졌는데요. 뭐 부침이 있었지만 그렇게 돈이 많이 뭐 빠져나가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과거에 요 구간에서 이렇게 시장이 올라올 수 있었던 무슨 근거가 있었을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과거의 코스닥이 지금의 코스닥이 과거의 코스닥과 조금 달라진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흔히 그것을 이제 자기 사업이라고 하죠. 기업의 비중이 늘었다라는 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선이나 자동차, IT 쪽, IT 특히 이제 부품 쪽인 거죠. 이쪽의 그 협력 사업 비중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사업,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미디어나 화장품, 레저, 특히 이제 헬스케어 자기 사업 비중이 2013년도 기점으로 많이 비중이 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단가 인하 압력 영향이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떤 코스닥에 대한 어떤 실적 예상치들이 거의 잘 맞아지고 있었어요. 좀 그래도 어떤 예상치에 근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이번 연도에도 코스닥의 이익 증가는 20% 이상이 될 거라는 게 지금 시장의 어떤 논리입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도 이제 한번 좀 보면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은 역시 IT 쪽 그리고 소재 쪽이에요. 이쪽이 뭐 40%, 37% 이런 식으로 전년 대비해서 각각 이렇게 느는데요. 근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헬스케어 쪽이에요. 헬스케어는 지난해가 꽤 높았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증가율이 4% 정도, 3% 정도 이 정도로 그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중국 사드 관련된 건데요. 이것은 2017년 4분기 때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것이 턴어라운드가 이제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번 연도로입니다. 이번 연도.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기저 효과가 아마 괜찮을 것이다라고 일단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근데 약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아까 헬스케어 쪽을 뭐 예를 들어서 좀 일단 요쪽을 한번 봐볼게요. IT 쪽을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반도체 쪽만 본다면 이익의 흐름은 좋아요. 이익 흐름이 계속 증가세인 건 상당히 좋은데 좀 갈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쪽, 그 출하량이 역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또 뭐라고 할까? 해외 고객 향 관련 종목들은 신제품 출시 관련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이쪽은 저는 좀 괜찮다라고 좀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 좀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거는 디스플레이 쪽.
이쪽에 전방 산업이 둔화되는 게 확실해지니까 이쪽 역시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게 뭐냐면 이것을 빼면 해외 고객 사양이 관련 종목은 지켜봐야 된다. 이 중에서도 실적이 좋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왜 이쪽으로 가냐면 시장이 흔들리고 무서울 때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실적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 안에서도 해외 쪽에 고객이 많은 쪽, 거기서도 실적이 좋은 쪽은 몇 개 없거든요. 아마 그러면 그쪽으로 좀 몰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과거에 주도주였던 반도체는 그렇고 과거에 주도주였던 헬스케어는 어떨까라고 보면, 일단 헬스케어는 이익이 둔화되는 건 확실해요. 이익이 둔화되는 것.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익은 둔화되는데 시가총액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게 좀 걱정인 것이죠. 이 말은 시가총액이 커졌다라는 것은 유동성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것은 실적 증가세보다 시가총액이 더 빨리 증가하면 결국에는 실적 따라 조정을 받아지거든요. 이런 거죠. 실적이 예를 들어서 차트를 그렸을 때 실적이 이렇게 상승한다면 주가는 약간의 편차는 보이겠지만 뭐 비슷한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지금은 이런 것이죠. 시가총액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이익 성장은 좀 둔화되고 있다. 그러면 이 괴리만큼 또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약간 좀 불안한 부분이 있다. 근데 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좀 그래도 괜찮아요. 한 50위권 안에 있는 것들은. 그래서 만약에 코스닥 쪽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을 매매하고 싶다면 그래도 코스닥 안에서 시총이 큰 애들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 비중이 높은 그죠? 경기 소비재 섹터 쪽은, 그러니까 이쪽이 뭐 이런 것이죠. 뭐 호텔 레저 화장품 뭐 이런 거잖아요. 이쪽은 뭐 호텔 레저 뭐 화장품 뭐 이런 쪽은 2017년도 4분기가 적자였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회복된다라고 좀 보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도 있죠. 자동차 부품주는 저는 좀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왜냐면 자동차 출하 대수가 감소에 따라서 이제 정체를 쭉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는 사드 조치 영향도 크게 뭐 이렇게 그거 했던 것 같아요. 그 일반 중국 그 소비재, 경기 소비재랑 좀 다르게, 거기다가 업종이 우수한 컨텐츠 쪽 시장 다변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중국의 영향과 조금 둔하게 무디게 좀 안정적으로 이익의 기저효과까지 나와서 미디어 업종은 조금 저는 관심 갖고 보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코스닥 역시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합니다. 근데 그거 역시도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러한 전망 뭐 혹은 어떤 컨센서스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소설인 것입니다. 소설. 이럴 수도 있겠다. 가상의 것이라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지수가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보는 것은 여기죠. 여기 이 800포인트 정도를 하단으로 보는 것이고, 가장 이제 상단 밴드는 한 1200포인트까지로 보는 것이죠. 근데 이거 역시도 이 900포인트
9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는 이상 박스권이다, 의미 없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9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하고 932포인트 신고가를 돌파한다면 저는 1200까지도 한번 열어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코스닥은 일단은 이런 것이 있겠죠. 상승 요인으로는 그래도 반도체 쪽은 그래도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 관련한 쪽은 관련 소비주 쪽은 기저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정부의 어떤 정책이 좀 중요하죠. 그리고 연기금의 수급도 변화가 생기는 이런 부분까지 한다면 유동성에는 일단은 문제는 크게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다만 주의할 것은 코스피의 3분기 때 상승이 둔화된다라는 실적 둔화된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코스닥 역시도 같이 좀 둔화되면 어떡하지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역시도 어떤 업황의 노이즈, 고점이 아니냐, 피크를 찍은 게 아니냐라는 어떤 노이즈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리 상승이라는 특히 헬스케어 쪽의 밸류가 좀 많이 부담되는, 오히려 제조 쪽은 금리 상승에 많이 좀 둔감해질 정도로 튼튼하게 변화되어 있다, 과거와 다르게. 그래서 헬스케어 쪽은 저는 2018년도에는 이제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다만 그 중에 일부 종목은 제외가 될 수 있겠죠. 강한 업종들, 강한 실적을 동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나마 나머지 웬만한 것들, 붐 때문에 올라갔던 것들은 계속 조정을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황을 좀 보면 거래소 역시 외국인들은 계속 하락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은 약간의 반등은 보였습니다. 근데 일단은 외국인이 좀 들어줘야 된다라고 보고, 이 개인의 매수가 좀 줄어들지 않으면 크게 시장이 변화하기는 힘들다라는 거.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면 약간 조금 코스피보다는 유동성이 좀 좋아요. 외국인들도 조금 들어주고 기관들도 좀 들어주는 모습이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드디어 조금 꺾이나라는 좀 어느 정도의 좀 이런 수급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번 주 저번 주에 여기서 한번 지지 그러니까 3번 정도의 어떠한 지지를 좀 만들어 줬는데요. 이것이 안정적으로 지켜질지에 대한 여부를 좀 봐야 됩니다. 근데 저번 주에 꽤 많이 지켜주는 모습이 있어서 갑자기 급락이 떨어지려나 라는 것까지는 아직은 보이진 않아요, 확실하게. 그래도 아직은 큰 흐름이 이 하락 추세를 멈추기에는 아직은 횡보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피 역시도 90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그리고 신고가를 낸다면 1200도 열어둬야 된다라는 생각. 근데 만약에 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깨져서 8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면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ETF로 좀 보면 건설주들이 조금 조정이 조금 있어요, 그죠? 근데 주간 차트로 보면 이 정도야, 뭐, 그쵸? 이 과거의 것들을 한 번에 돌파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조정은 중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건설주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비중이 많지 않다면 뭐 한번 끝까지 한번 홀딩, 보유자들은 끝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눌리더라도 한번 하지만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이나 이런 계획 안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은 어떤 ETF를 하나씩 좀 일일이 좀 보고 싶었는데요. ETF라든지 어떤 업종이라든지 이게 두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반도체 쪽, 특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 삼성전자가 하락을 멈출지 약간의 멈추는 듯한 느낌도 좀 보이고, SK하이닉스도 이런 부분들 전고점들을 이번에 돌파한다면 새로운 어떤 시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그렇게 된다면 어떤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조금 기회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직은 그쪽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든지 동진 뭐 이쪽에서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기라든지 사막 콘덴서라든지 MLCC 하나는 계속 시장과 무관하게 조금 꾸준히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쪽 외에는 아직은 뭐 쉽게 접근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보고 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쪽은 중공업 쪽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중공업 쪽도 돌아나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중공업 쪽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사실 종목들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려보면 메일유업이라는 종목이 너무 잘 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메일유업이 조금 신기할 정도로 강하다 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생뚱맞은 종목일지 모르겠지만 메일유업이 어디까지 가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적이 좀 검증이 좀 된다면, 그쵸, 좀 된다면 이렇게 어떤 생활 소비 쪽 관련된 식음료 쪽, 이쪽이 몇 개 좀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조금 의미 있게 좀 보고 있다. 그 중에서는 뭐 메일유업이 저는 대장으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은 너무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매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단기로 하는 분들은 아예 접근 자체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재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그 9만 원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들어갈 공간은 없습니다. 일단은 이쪽 업황이 돌아가는 것을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메일유업이라는 대표 업종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내일은 휴장이고요. 이번 주가 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전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 같았으면 흔히 말해서 뉴스의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그리고 플러스 지수와 함께 시장을 좀 대응할 텐데요. 이제는 그런 논리가 좀 맞지 않아요.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어떤 뉴스들 역시도 다 예측이고 헛다리이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쪽의 흐름을 따라다니면서 하기에는 너무 뒷북일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지수에만 집중해서 시장을 보자. 2500포인트, 900포인트, 코스피, 코스닥, 여기를 돌파하느냐, 이것만 저는 좀 보고 있고, 이 아래에서는 오히려 오히려 쉬거나 아주 작은 비중으로 트레이딩 정도만 하자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를 좀 그래도 주의 깊게 좀 보겠습니다. 보고 내일 푹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주식 종목이나 앞으로 주식을 어떻게 해 나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대표 번호 1588-5380 번호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시면은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가지고요. 그 오른쪽 상단에 여기 무료 체험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요 아래쪽에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담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